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에서 연구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구이슬, 제이수, 김미애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 시간 연구행정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연구행정에 애정이 듬뿍 생기고 미운정, 고운정도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팀명을 연예인이라고 지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발표하게 된 주제는 대형 과제 관리를 쉽게 따라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많은 공부를 해보자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제 예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희수 선생님께서 집행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미애 선생님께서는 참여연구원 관리를 하고 연구수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니스트에서 개최하는 행정연구 지식잔치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은 교내 행정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연구행정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이 세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명 중 9명의 비율로 단일 과제가 아니면서 규모가 꽤나 큰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연구원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질문에 46.67% 정도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였고 예산 편성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면세, 과세, 과제 판단, 학생 인건비와 인건비 편성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과제 예산 편성 시 저는 총 연구비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과제인지 아닌지 판단 후 간접비와 PBS 계상 그리고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연구수당 계상 그리고 직접비를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와 간접비, PBS는 총 연구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므로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1년에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정도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편성 시 연차 있는 연구원 및 신규 연구원들의 필요 인건비 대비 110% 이상을 편성하고 있고요. 올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든 그 예산은 현재 학생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고 연구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엑셀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1년치 예산이 확인을 가능하고 부족한 세목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주관 또는 공동일 경우 대부분이 면세과제로 위탁일 경우에는 과세과제로 그리고 연구용역 사업은 과세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약서 내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물이 어느 기관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면세과제인지 과세과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협약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세과제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대부분이며 혁신법을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과세과제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물의 기속이 연구소 소유, 즉 전문기관에서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그 예외 사항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나 연구 용역은 면세과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연구원들이 과세과제, 면세과제를 확인하였음에도 연구관리팀 담당자가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과제가 면세과제인지 과세과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세과제로 판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 3억 원의 과제를 예로 들었을 때 총 연구비에서 1.1을 나누었을 때 공급가액을 먼저 계산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구비의 21.4141% 이내, 직접비의 27.25% 이내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일반 연구용역 사업의 간접비, 즉 일반 관리비는 직접비의 6% 이내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연구용역의 일반 관리비를 계산하기가 저희가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계산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추후 계산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네,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인건비 PBS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구비에 9.586에서 9.586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자 교수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직접비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의 예시에 따라서 저희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과세에 대해서 평소 익숙하게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조금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저희 성과품으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총 연구비만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부가가치세와 PBS와 간접비가 한꺼번에 계산되는 엑셀 파일을 저희 성과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참고로 PBS 제도는 저희나 뭐 과기원들에만 있을 것 같고 지금 설명해 주셨던 간접비 비율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기준이니까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 PBS라는 것도 기관이 흡수해서 교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 대학과는 다를 수 있는데 저런 기관에서 흡수하는 부분, 연구자가 직접 챙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들 좀 복잡한데 이 지구환경 도시건설공학과에는 이 세 분이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또 저희 기관 선생님들과 또 다른 기관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연구비만 입력하면 PBS랑 간접비, 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계산되는 엑셀 파일을 저희가 성과품으로 만들었고요. 추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포함하여 4대 과기원은 PBS 제도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PBS 비율은 과제 참여하는 교원의 계상률이 아니고요. 총 연구비에서 PBS를 적용해야 하는 비율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과제이면서 연 3억 원의 과제이고 교수님의 인건비 기준이 724만 5,170원일 때 교원 한 명의 과제 참여 계상률은 30.08%가 됩니다. 예산 편성 시 내부 인건비 외 미지급 인건비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지급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연구수당 계상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부 참여 연구자 중 전임용 교원에게는 실지급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꼭 미지급으로 인건비를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계상률이 있는 과제의 전임 교원인 경우에는 최소 계상률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혁신법 도입 후에 연구개발비 계획서 부분이 이렇게 연구수당 계산 기준 금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 인건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인건비의 경우도 학교별로 학생 인건비 기준 금액이 있으며 학생 연구원에게 최소 충족 금액을 맞춰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12월 28일 과기부에서 고시한 내용 중 하나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대상 월별 10% 이상은 꼭 인건비 지급 필요입니다. 나름 최근에 고시된 사항이라서 모르시거나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국연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들은 과기부가 정한 학위 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을 꼭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균등 지급이란 기간 단위 통합 관리 기관에서 기간 계장별로 학위 과정별로 균등한 금액을 학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기간 계정으로는 균등 지급을 하고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는 차등 지급을 해주는 것이 균등 지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려갑니다. 발표 자료를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학생 인건비 그 설명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틀린 게 3개가 있는데 정답을 골라서 지금 010-2828-175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 한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 하면입니다. 방금 문자가 왔는데 그건 틀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같이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답자가 나왔고요. 뒷번호 3282번 분이고요. 네, 3282번 분은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쪽에 오시면 저희가 선물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게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네, 5번이 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에 대해서는 지금 박사과정생 기준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지 않았고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월별 10% 이상도 참여를 하였고요. 대신에 유니스트 학생 경비는 학생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39만 5천 원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가 10% 이상 넘었고요. 그리고 학연 장려금 최소 금액을 충족시키므로 140만 원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다를 살펴보면 다는 우선은 저희 그 학생 기준 그 박사과정생 기준 금액이 300만 원인데 이미 3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초과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거고요. 라의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09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이펜드를 미충족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학생이고요. 마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그 10% 미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학생입니다. 나중에 그 쉬는 시간에 저희 쪽에 정답 맞추신 분을 찾아와 주시면 선물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그 연구과제 관련하여 제가 예산 편성 부분을 발표하게 된 구이슬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최희수입니다. 이어서 저는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유용한 2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이용하면서 알게 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2가지 기능은 저희 유니스트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 중에 2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집행유예 분리과제 등록이고요. 2번째는 바코드 증빙 스캔입니다. 집행유예 분리과제 등록이란 하나의 과제에 다수의 공동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연구실별로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번째로 바코드 증빙 스캔이란 바코드와 지출 요구 번호가 생성된 연구비 집행 서류를 일괄로 스캔하고 지출 요구 번호별로 자동 업로드해주는 기능입니다. 2가지 모두 학교에서 배부한 유니스트 연구 집행 매뉴얼에 소개되어 있지만 의외로 해당 기능을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씩 자세히 실무자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분리과제 등록은 우선 참여 교원별로 세목별 예산이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후에 개인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들어 오시던 엑셀 파일이 아니라 저희 포털에 있는 과제 예산 정보로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1단계로 집행유예 분리과제 등록에 신규 등록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과제 리스트가 보일 텐데요. 이 중 분리 등록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내부 참여 교원 3분과 외부 참여 교원 1분이 참여하는 과제를 예로 가져와 봤습니다. PBS 연구수당 간접비 등 분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입력하고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 활동비, 그다음에 연구 장비비에는 교수님 이름을 각각 기재해서 그룹명을 분리 지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입력하는 이 정보는 추후에 내부 참여 교원을 포함한 직번을 가진 해당 참여 연구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정기 일자를 설정하여 미지정, 지정 상태의 집행 정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미지정 상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각 지출 내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본 세팅된 정기 일자는 최근 1개월이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 기간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셔서 미처 지정해 주지 못하는 내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정 내역을 그룹명에 따라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괄 지정 버튼입니다. 미지정 상태의 전표를 선택한 후 해당 버튼을 사용하면 오른쪽 하단 화면처럼 등록해둔 그룹명에 따라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룹 지정할 수 있는 잔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일괄 지정 버튼은 그룹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의 전표를 여러 그룹별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분할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참여 연구원 1인 인건비를 225만 원 집행하였는데 A 연구실 내부 인건비 잔액이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B 연구실 내부 인건비에서 125만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 오른쪽 상단 화면처럼 각각 연구실별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분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배정 예산이 부족하거나 한 건의 지출 금액을 여러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정 내역을 일괄 지정, 분할해주면 초록색의 지정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서 제대로 잘 그룹화해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명 재지정은 해당 상태 화면에서 일괄 지정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3단계 확인 사항은 그룹 지정해준 내역들의 배정 예산과 집행 금액, 잔액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행률 분리과제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배정해둔 그룹별 예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교원별로 연구활동비 내 국내 출장비, 국외 출장비 등 집행 금액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이라고 하면 참여 교원별 집행 상세 내역은 다운로드하여 포털에 접근할 수 없는 외부 소속 교원이나 연구실별 학생 참여 연구원에게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집행률 분리과제 등록 기능은 주기적으로 관리할 경우 업무 부담을 경감해주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엑셀에 비해서는 예산 내역 오류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과제를 분리과제 등록할 수 있고 학생 참여 연구자 및 외부 참여 연구자를 제외한 내부 참여 연구자는 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관련 예산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후에 과제 담당자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편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전표 실정기를 기준으로 반영되고 계류 금액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더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실정기된 전표의 저교만 보고 그룹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전표 작성 시 저교에 꼭 연구비 집행자 이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별 예산이 변경될 경우 꼭 수정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정확한 잔액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코드 증빙 스캔 활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코드를 만들어주는 포털 내 연구비 집행 등록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그 기능이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서 바코드 증빙 스캔 활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많이들 번거롭고 사용 방법을 모르는 듯하여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코드 증빙 스캔이란 연구비 집행 등록 양식에 찍혀있는 바코드를 활용하여 증빙 서류를 일괄 스캔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탑재하는 것인데요. 다수의 증빙을 복합기에서 TIF 형식으로 스캔하셔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면 지출 요구 번호별로 자동 분류하여 탑재해 주기 때문에 전표 작성 시 증빙이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스캔한 파일의 파일명을 수정해서 개별적으로 업로드하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희 유니스트 포털에서는 바코드 생성이 가능한 연구비 집행 등록 양식은 총 6가지가 있으며 연구비 집행 등록 양식에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상단에 바코드가 생성되어 있고 각 고유의 지출 요구 번호가 기재됩니다. 해당 연구비 집행 등록 양식과 기타 원본 증빙 서류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 세트씩 복합기로 따로 스캔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트의 증빙을 한 번에 복합기에 TIF 파일로 지정 후 스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이메일로 먼저 수령하신 후 내 컴퓨터의 폴더로 다운로드 하실 텐데요. 제가 쓰면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스캔 폴더 설정 및 인식 버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증빙 스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캔한 TIF 파일을 하나씩 찾아서 업로드하는 파일로 인식이라는 버튼을 많이 쓰실 겁니다. 하지만 스캔 폴더 설정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 내에 다운로드 폴더를 먼저 설정해 주면 나중에는 여기 있는 스캔 폴더 인식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TIF 파일만 인식해서 자동으로 업로드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스캔을 하다가 누락된 이미지 파일은 기존 TIF 파일에 페이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세트 문서 전체를 다시 스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능들이 처음 사용이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사용해 보시면 처리하시는 데 보다 편리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관리에서 유용한 2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 환경 도시건설 공학과의 김미애입니다.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과제에 참여 연구자 관리와 연구 수당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과제 예산이 확정되면 참여 연구원의 월별 인건비 지급 금액과 계상률 또는 참여율이 정리된 인건비 현황 파일을 작성합니다. 인건비 현황 파일을 작성하면 포털 인건비 등록 시 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고 아이리스 시스템 참여연구원 계상률 등록 시 편리합니다. 최근 들어 회계법인에서 계상률과 관련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건비 현황 파일을 확인하면 회계법인 계상률 확인 요청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용실적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제에도 도움이 되는 파일입니다. 인건비 현황 파일을 작성할 때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작성해 두면 과제 시작과 종료 후까지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부 참여연구원 등록 서류로는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외에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부 참여연구원이 외국인이라면 비자 문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는 원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요청 및 인건비 지급 통보 공문을 발신 수신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근로계약자의 경우 세금 문제로 원소속 기관과 소득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구분 확인 후 기타 소득이라면 연구과제 탭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라면 지급 구분을 확인하셔서 통합정산 탭에 등록하시고 과제 참여 연구자 등록을 위한 추가 절차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부 참여 연구원은 저희 기관 포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 정산은 저희 기관의 대표적인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비지급 명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일비식비가 기본 세팅되어 있어 누락의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외부 참여 연구원 출장 정산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 수기 여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인 지급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외부 참여 연구원 또한 저희 기관의 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실이 외부 기관에 외참으로 참여했을 때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따로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희 과제에 참여하는 외참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주요 부분과 집행 전 소통을 강조하여 사전 절차 누락을 예방하고 저희 기관 자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행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집행 상세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항목은 90.6%인 연구수당입니다. 부적정 집행의 10중 9가 연구수당이라는 결과인데요. 이번 기회에 연구수당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각자의 것으로 만드셔서 저 부적정 집행 비율을 낮춰보고자 연구수당 정복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내에 계상이 가능합니다. 협약 당시 계산 금액보다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약하실 때 계산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정인건비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와 이자, 학생 참여 연구자가 없는 과제의 학생 인건비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계 전체 기간 참여 연구자 2인 이상인 경우 1인 최대 지급률은 단계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연구비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연구비 사용 잔액은 승인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물, 간접비와 더불어 연구수당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따른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이 불가하고,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집적비 사용 비율을 20% 초과한 경우에 계산식을 쉽게 설명드리면 집적비 사용 비율에 20%를 더한 비율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집적비 사용 비율이 70%라면 연구수당 지급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니 부적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를 확인하면서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한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지급률이 집적비 사용 비율을 25% 초과할 경우 20% 초과한 5%에 대한 금액이 회수 대상 금액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을 하고,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 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인건비 내에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위 번호로 문자 주시는 선착순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급률 관련해서 3번 정도 강조를 했는데요. 답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취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만약에 80%가 되지 않으면 정답이 왔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뒷자리가 1035번이신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발표 끝나고 여기 아래쪽에 오시면 저희가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 최대 금액이라는 문제인데요. 집적비 사용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여기에 20%를 더한 80%까 집적비 사용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여기에 20%를 더한 80%까지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연구수당 금액은 80%인 1,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집적비 사용 비율에는 현물 계상액은 제외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구수당을 정복하셨으니 업무에 잘 적용하셔서 다음에 통계에서는 연구수당 부적정 비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연구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고자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가장 큰 글씨가 보이죠? 연구재단 Q&A처럼 저희 기관에 행정 Q&A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각 기관 자체 규정에 대한 Q&A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규정 담당자 또한 동일한 질문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니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7분을 선정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저희 쪽에 오시면 선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점도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연구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